너희들이 내 덕에 이 집에서 편히 살면서 감히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그럼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아버님이 저희 쫓아내려고 하시면 저희도 법대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 돌본 것에 대해 전부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사다 드리고 아버님을 챙기고 모시는 동안 저희가 쓴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 씨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노년의 시간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몇 년 전 이미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그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러다간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고 김 씨 역시도 젊은 시절 여러 번 사업 실패의 쓴맛을 맛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의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집을 팔고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라. 아버지, 저희 식구들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불편하실 텐데요. 불편하긴 집에 남는 게 방이다. 집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사정 괜찮아지면 그때 언제든 다시 나가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런 김 씨 역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손주 얼굴 자주 볼 수 있으니 같이 사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덕분에 지금은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서울의 부동산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여유가 있고 노년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몇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지내는 건 상상도 못 해봤을 정도로 외로운 일이었죠. 아내가 가꾸어 놓은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거실에 걸려있는 아들의 결혼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안방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고 한 달 뒤에 김 씨의 집 앞에 이삿짐센터 차가 도착했고 아들 가족의 짐이 김 씨의 집으로 차곡차곡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부터 신세지게 생겼네요. 아니다. 너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1층에 방 2개는 너희가 쓰면 된다. 2명의 손주들은 넓은 김 씨의 집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라 김 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레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집 살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김 씨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처음엔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고 점점 더 큰 갈등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린 날씨였어요.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습기를 잔뜩 먹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죠. 아들은 2층 서재에 있는 김 씨에게 찾아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요. 사업이라도 잘 풀리면 괜찮을 텐데.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올라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에서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아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아들의 입에서 자존심을 꺾고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그래, 내가 조금 도와주마. 하지만 나도 노후 생활이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아들은 김 씨의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 김 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평소와는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1층 아들 부부의 방문이 평소와는 달리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 옆에 처음 보는 커다란 안마의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들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해서 김 씨는 통장에 있는 목돈을 모두 내어주었는데 엄청 비싸 보이는 안마 의자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전부 외출 중인 것 같아서 아이들 방을 열어보니 새로운 장난감도 보였고 1층 주방 한켠에는 못 보던 로봇 청소기도 새로 생겼습니다. 김 씨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결국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돈이 부족하다면서 집안에 왜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이 늘어나냐? 안마의자는 또 뭐야?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 아들은 당황한 듯 김 씨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고 옆에 있는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어차피 살림은 이 집에 들어와서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산 거예요. 당돌한 며느리의 대답에 순간 김 씨는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런 물건들이 없어도 김 씨는 잘만 살고 있었죠. 너 내가 너희들한테 준 돈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 돈으로 애들 장난감 사고 게임기도 사고 그러는 게 맞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시골에 내려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김 씨의 말을 받아쳤고 아들은 아무런 말 없이 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김 씨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생겨났어요. 어느 날 2명의 손주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던 김 씨는 날이 덥고 목이 말라 들어간 편의점에서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한 번씩 몰래 사 먹는 것이 손주들과 김 씨의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다시 아이들과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고 손에 있던 짐도 집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건강에 단 음식은 안 좋다니까요?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너는 어릴 때 이런 거 안 먹고 컸어? 요즘은 아버님 젊을 때 같지 않다니까요? 애들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들 빨리 버려. 그만 먹고 버리라니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손주들과 뭘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어졌어요. 아버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를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었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살림을 맡아서 하는 며느리에게 김 씨는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애초에 공과금 같은 건 전부 김 씨가 내고 있었으니 본인이 주는 생활비가 적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주들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자기들 돈 쓸 건 실컷 써놓고 잔소리는 듣기 싫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 더 내놓으라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속에서 불쾌함이 몰려왔어요.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
김 씨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금세 또다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만큼 생활비는 같이 부담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애들 키우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돈 달라고 할 자격은 없는 거야. 요즘 대출 이자도 오르고 남편 사업도 많이 어려워요. 한 집에서 사는데 아버님도 모른 척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순간 김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면서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말 없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며 사과하고 물러갔어요. 상황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김 씨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이야기를 전한 건지 아들도 그 이후로 김 씨를 어색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이라 생각한 김 씨는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김 씨가 작은 실수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2층에 잠시 올라갔다가 커피물을 올려둔 것을 깜빡한 일이 있었죠. 30분 가까이 주전자가 주방에서 끓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곤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 먹으라는 며느리의 부름에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을 거의 다 내려온 뒤에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흔치 않은 현기증이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김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김 씨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김 씨의 건강을 매일 물어봤고 처음에는 그래도 한 식구라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며느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빨리 저랑 같이 병원 한번 가시자니까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예약도 벌써 다 해놨는데 아버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 괜찮다니까. 벌써 며칠째 계속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 다 받았어. 아무 걱정 없대. 너도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요?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 말 믿고 한번 검사 받으러 가봐요. 일 없다. 나한테 더 이상 병원 가자는 말 하지 마라. 2번 이야기 안 한다. 자꾸 김 씨에게 병원을 가자고 하는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특별히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며느리의 쓸데없는 건강 걱정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해본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선을 넘는 생각은 그만두었어요. 얼마 후 아내의 기일을 맞이해 아들 며느리가 납골당을 방문하자 하더라고요. 항상 김 씨 혼자 조용히 다녀왔었는데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사니까 이런 건 좋은 면도 있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의 친정부모에게 맡겨두고 오전에 일찌감치 차를 달려 납골당을 찾았죠. 그렇게 세 식구가 아내에게 인사를 마쳤고 뜬금없이 아들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잔하고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매년 아내의 기일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김 씨였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알겠다 말하고 차에 탔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많이 있었지만 아들은 조금만 차를 달리면 분위기 좋은 곳이 있다며 계속 운전을 했고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을 향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멋진 곳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여기 찾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그 뒤로도 20분간 차가 더 달렸고 예쁜 카페가 아니라 시골 한복판에 있는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병원이었죠. 병원 앞에 걸린 오래된 현수막에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걸 본 김 씨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양병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나보고 지금 여길 들어가라고? 당황한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일단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 주변에 경치도 좋고 보기보다 시설도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일단 가볍게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너희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병원에 집어넣고 무슨 짓을 하려고? 아들은 김 씨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고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김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와 일단 여길 벗어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병원 입구를 지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었고 이런 곳에서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근처에 콜택시를 연결을 해줘서 잠시 후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골길을 벗어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몰아쳤어요. 차에서 내려 집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아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집에 도착하고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과 며느리도 뒤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도 다 팔고 여기로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저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김 씨의 말을 막아섰지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핑계 대지 마라. 너희들은 그럴 자격도 없어.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쫓는 거다. 당장 짐 싸서 나가. 급기야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며 울음까지 터뜨렸죠. 아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김 씨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매달렸고 김 씨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김 씨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한순간에 표정이 돌변하면서 오히려 김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아버님이 저희 쫓아내려고 하시면 저희도 법대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 돌본 것에 대해 전부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사다 드리고 아버님 챙기고 모시는 동안 저희가 쓴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놀란 아들이 달려와 며느리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김 씨는 더 이상 자비심을 베풀 이유가 없었죠. 그래, 너 법 좋아하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도 그동안 너희들에게 준 돈을 전부 청구할 생각이다. 맘대로 해봐라.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듯 입술을 깨물었죠.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집안을 바라보았죠. 작은 짐만 싸서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아직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남아 있었지만 몇 시간 만에 사람의 온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고독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김 씨의 결심은 오히려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본인의 삶을 되찾기로 했죠. 김 씨는 며칠 후에 변호사를 만나 본인이 생을 마감하면 자동으로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걸 그대로 한부 복사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김 씨가 보낸 유언장을 확인한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다시 집으로 찾아와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김 씨도 남은 재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하나씩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 괜히 지금 줬다가 홀라당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미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것만 생각하려고요. 김 씨는 지금도 요양병원으로 끌고 간 그날 며느리의 표정과 눈빛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괜히 더 잘 지내보려고 미련을 두다가는 정말 노년을 시골 요양병원에서 마감할 것 같아 아예 모질게 끊어내기로 결심했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고 차라리 본인의 재산을 좋은 일에 기부하고 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년엔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